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고종범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사실 제가 라인플러스의 소속이지만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가 처음 에자일을 만나서 어떻게 에자일 코치로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뭐 이미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지만은 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현재 라인플러스에서 TPM이라고 해서 테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팀에서 TPM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DPM이란 건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에자일 코치와 PM 역할을 뭐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책의 2권의 공동 저자로서 참여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 성공하는 프로그래밍 공부법이란 책은 프로그래밍 공부를 에자일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필을 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즉흥 연기라는 연극 형태의 배우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회사들을 다녔고요. 네, 발표 제목은 KBS에서 했던 축적의 시간이라는 세바시에서 발표했던 내용에서 따왔습니다. 그렇게 따온 이유는 제가 그동안 쭉 거친 과정을 돌이켜 보니까 축적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 마술사 데이비드 블레인이라는 사람이 그 생방송에서 저기 보이시는 저기 수정구슬 같은 데서 물속에서 무호흡으로 17분 4.4초를 견뎌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테드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트릭을 썼는지 어떻게 해서 저 기록을 달성했는지를 소개하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이 테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몇 분 없으시군요. 저기 손든 분들, 저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는 책 적당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책을 드리라고 해서 20권 정도 남았다고 해서 반응해 주시면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어떤 트릭을 썼는지는 거의 끝에 가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시즌 1은 에자일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저는 10년 차, 11년 차 정도까지 그냥 평범한 개발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2000년도 초반에 그 개발 환경은 열악했죠. 지금처럼 주 52시간 뭐 이런 것들이 없었고 오히려 야근을 많이 하면은 미덕이 되는 더 많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렇게 평가받는 시절에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고생을 하던 개발자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적었지만은 내가 개발자인가 아니면 진짜 공사판에서 노동하는 노동자인가 도대체 나의 삶은 어디로 갔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몸은 하나인데 여러 프로젝트에 속해가지고 개발을 했어야 했고 너무 늦게 퇴근하다가 뭐 개인적인 사건도 당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너무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강도도 당하기도 했었고 그런 삶 속에서 도대체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이 시장에서 떠나자, 벗어나자라고 생각해가지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비로소 저는 이제 이직한 회사에서 처음으로 에자일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에자일이 뭔지도 몰랐고 그냥 이 회사에서 하는 개발 방법론이구나라고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런 방법론을 쓰고 있었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제 스크럼이라는 것들을 다른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사용을 했었고 그냥 저희 개발팀에서는 첫 주가 되면은 당연히 플래닝 미팅을 하고 우리 이런 일 하자라고 일을 나누고 각자 일을 가져가고 매일 아침에 데일리 미팅을 하고 어제 한 일은 뭐가 있고 오늘 한 일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가 도와줄래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스크럼이나 이런 방법들을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 그 패턴을 따라갔죠. 그리고
개발이 어느 정도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완료가 되면은 다들 모여가지고 위에 계신 분들 다 불러오고 뭐 관련 있는 분들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돌려가서 데모를 하고 보여주는 행위를 하고 리뷰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팀원들끼리 같이 으쌰으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고를 했던 거죠. 이 생활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하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XP에서 얘기하는 TDD라든지 유닛 테스트를 만드는 행위라든지 실제적으로는 당시 고민했던 거는 이제 TDD가 맞는지 TAD, 그러니까 테스트 드리븐이냐, 테스트 애프터냐, 뭐 이런 고민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어찌됐든 테스트 코드를 만드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드 리뷰를 통해서 내가 만든 코드가 뭐가 잘못됐는지 동료들한테 도움을 받고 이런 행위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했었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생산성도 많이 올라가고 과거 극단적으로 봤으면 전에 SI를 했던 시절과 다르게 여기서 하는 것들은 너무 생산성 있게 일을 하고 그리고 배우는 것도 많고 제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지 정확하게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퇴근 시간도 생각보다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라는 어떤 퀄리티 프랙티스라는 프랙티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일상으로 젖어들다 보니까 저는 이게 뭔지 모르고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회사에 있는 홈페이지 그 위키페이지에 가서 다 내용을 찾아보게 됐죠. 그래서 비로소 애자일이 뭔지를 깨닫게 됐던 거죠. 무엇보다도 정말 저한테 좋은 기운을 줬던 부분은 뭐 컨티뉴어스 딜리버리와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가 있는데 저희는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고 개발을 해서 빌드를 하고 스토리 테스트를 하고 그대로 매뉴얼 방식으로 서버에서 배포를 하게 됐죠. 이 작업은 너무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SI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배포를 하는 방법과 제가 직접 하는 방법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 현상은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그림 두 개를 넣었습니다. 특별하게 설명은 뭔가 이렇게 내용을 채우진 않았고요. SI 프로젝트를 할 때는 밤샘 작업을 하면서 배포를 하는데 테스트도 잘 안 되고 버그도 많이 발생해서 밤새서 작업을 했지만 다음날 낮에도 계속해서 배포하는 것들을 살펴봤어야 되고 버그를 또 해결했어야 되고 하면서 심지어는 2일, 3일 늘어지게 되는 거죠. 배포하는 작업에. 제가 최장 시간 기록을 세운 거는 72시간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배포하는 업무만 수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한참 젊어가지고 그게 당연한 거고 당연한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일을 하면은 평가도 좋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옮긴 회사에서는 배포하는데 150대 서버에 배포하는데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데 5분이면 끝났어요. 빌드 배포 시스템이 다 지원이 됐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원됐고 게다가 우리는 개발을 하면서 유닛 테스트를 만들고 테스트를 꾸준히 수행을 했어요. 당시에 재밌게 했던 거는 유닛 테스트뿐만 아니라 억셉턴스 테스트도 자동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행복한 삶이 찾아오는 거죠. 실제로 새벽 6시 정도에 배포를 시작하면 배포는 6시 5분에 끝나고 모니터링 1시간 정도 하면 7시 정도 되면은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그냥 서비스가 잘 되기를 기다리면 됐어요. 트래픽이 올라가기만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쳤죠. 이 과정이 저한테는 애자일이란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애자일이 이런 거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경험했죠. 아마 여기에서도 이제 애자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관점이 다를 거예요. 저는 경험부터 수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게 뭐다라는 걸 깨닫게 됐던 거죠.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애자일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많은 정보가 제공되기도 했지만은 또 약간은 유행처럼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엄청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자일을 이끌고 왔던 원동력이 됐던 거죠. 하지만 첫 번째 경험에서 좋은 경험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경영진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비즈니스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죠. 예. 모 부서에서는 예, 한 달에 28일 동안 야근하는데 너는 왜 집에 일찍 가냐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너무 이제 애자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태스크가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회고 같은 거를 할 시간보다는 생산적으로 너가 더 코딩을 하는 게 더 중요해 뭐 이런 일들을 꺼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저는 또다시 이곳을 떠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저의 시즌 1 애자일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좀 이따도 이제 시즌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회사를 많이 옮겼습니다. 네. 두 번째 시즌에 들어서면서 저는 이제 뭔가 좀 과감한 도전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과정을 통해서 동일하게 애자일 개발 방법을 한번 도입해보자라고 무모하게 도전을 하죠. 그런데 이게 제가 크게 도전할 자신은 없어가지고 조금 작은 회사로 옮겨가지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 일부러 이제 도로 위에 사진을 그린 이유는 다시금 SI 시장에 들어가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50명 정도 되는 회사에 들어가서 애자일 도입을 시작을 하죠. 앞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수없이 되뇌이고 반복해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멘탈 모델을 만듭니다.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의 애자일은 어떤 걸 도입을 해야 되지 하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잠깐 그림을 보면은 뭐 FDD라는 것도 있었고, 피처 드리븐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이터레이션, 뭐 스크럼, 뭐 다양한 제가 경험했던 모든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다 찾아보고 공부해가지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것을 팀원들한테 돌아가면서 한 20-30번을 설명을 했어요. 내가 하려는 게 이런 거야. 내가 하려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설명을 했죠. 이것이 이제 바탕 제 도전의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젊은 시절에 그렸던 로드맵입니다. 이게 지금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사진 찍으셔도 그냥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든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4개의 이터레이션을 나눠서 애자일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애자일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애자일을 좀 더 기르고 그다음에 비로소 애자일을 내가 종료를 하고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들을 선택을 했고요. 초반에는 뭐 일반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시작합니다. 애자일 교육을 시작하고 스크럼을 도입하고 한번 이터레이션을 작게 돌려보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지라 뭐 이런 아틀란시안 제품군이 있긴 있었는데 비쌌죠. 그래가지고 오픈 소스인 레드마인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피처 드리븐의 방법을 도입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교육하고 SI 쪽에 있다 보면은 당시에는 코드 레파지토리를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 로컬 PC에 코드가 있었고 그거를 어느 순간 파일 서버에 올려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이었죠. 완전히 정말 구닥다리 시절이었죠. 그래서 SVN 같은 코드 레파지토리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퀄리티 프랙티스에 대해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적 분석이 어떻게 되고 당신의 코드를 자동으로 평가해 주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딱 설명하고 뭐 빌드 배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하고 하면서 단계적으로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많은 방법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아주 경량 개발 방법론을 깔끔하게 좀 최대한 적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롤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만들어낸 산출물이 어떻게 되고 미팅은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간단한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 라고 이런 식으로 한 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포를 했죠. 사람들이 출력을 해서 책상에 붙여놓고 보라고. 사진 많이 찍으시는데 이거 오래된 거라서 되게 무의미해요. 오래된 거라서. 그리고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장을 만들어서 계속 배포를 했고 사람들이 좀 더 머릿속에 인식하라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직적인 부분도 조금 약간 시스템을 개편을 했어요. 개편이라기보다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발자 출신이었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퀄리티 프랙티스 개발에 대해서 애자일을 도입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센터들을 만들었어요.
코딩 표준을 지켜야 될 곳에 대해서 컨벤션 센터를 만들었고, 개발자들이 프레임워크라든지 오픈 소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해서 데브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의 제품이 품질이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퍼포먼스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에듀케이트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만든 겁니다. 결국에 수행했던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그 SI 진행하면서 배포됐던 소스들을 모아가지고 빌드 배포 시스템에 잘 동작할 수 있게끔 코드를 다 바꿨고, 그리고 그 중에서 유용한 것들은 프레임워크로 따로 만들었어요. 이름도 붙여주고, 저기 당시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슈퍼맨 로고 레고를 마스코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프레임워크도 이름도 붙여보고 막 그랬죠. 빌드 배포 시스템도 만들고 레드마인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을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임기응변으로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정말 그냥 이젤 패드에다가 선 그려놓고선 포스트잇 사용해가지고 칸반을 사용한 건데요. 당시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소규모 프로젝트였어요. 3명, 4명 정도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일정이 이제 2주 정도가 남았을 거예요. 2주인가 남았을 텐데, 근데 진척률이 50%밖에 안 됐어요. 이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입돼 가지고 같이 이제 논의를 했어요. 자, 이 프로젝트의 가장 만들어야 될 기능들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한테 이제 포스트잇에 한 장에 하나의 태스크를 다 적어라 해가지고 일단은 다 뽑아내가지고 다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임기응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사람한테 설명을 듣고 누구나 개발할 수 있으면 다 뛰어들어가지고 개발하자라고 원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게 당긴 방식으로, 칸반에서 얘기하는 당긴 방식으로 일을 가져가서 수행하게끔 제안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저도 참여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던 겁니다. 그게 이제 SI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고객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 고객사에서 보드도 제공되지 않았고 그 통로에 좁은 데서 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보드 중간 저 이젤 패드를 그 통로 중간에다 딱 세워놓고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떼어가고 일을 수행을 하고 완료되면은 붙이고, 완료되는 거를 PM한테 알려주고 한번 확인해봐라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일을 가져가서 또 작업을 하고, 그 사이에 또 피드백이 오면은 그걸 다시 수정하고 하면서 빠르게 소통을 하고 일을 작업을 했죠. 2주 남겨놓고 진척률이 50% 됐는데, 1주 정도 충분히 여유가 남은 상태에서 모든 태스크가 끝난 거죠. 같이 시각화를 하고 같이 뭔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말 그대로 익스트림하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해결됐던 거죠. 이 당시에는 제가 뭐 칸반에 대해서 잘 알거나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있는 원칙에 따라서 한번 수행을 해봤던 거였어요. 이 경험이 많은 개발자들한테 좋은 경험이 됐고, 그로부터 이제 조금씩 이런 아날로그형 칸반 보드를 사용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해서 뭐 작업을 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이렇게 적당한 사진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 너무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어가지고 좀 유치한 사진을 올리긴 했는데, 이렇게 일이 끝나고 나서 저희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 되도록이면 회고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회사가 작은 데였기 때문에 그 모임 공간 같은 데 빌려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회고를 쭉 진행을 했죠. 회고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회고는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회사를 점점 조금씩 나아지게 바꿔갔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또 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익히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시각화되고 가시화되고 투명하게 드러나니까 경영진에서 그러면은 역량평가와 성과평가를 이거 갖고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의도치 않았지만은 그렇게 흘러버렸습니다. 비즈니스 상황도 당시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많이 안 좋아졌죠. 그리고 뭐 언제나 있지만 변화 조항은 누구나 다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있었고 자기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나는 기존에도 충분히 잘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앞에 보던 역량평가와 성과평가를 투명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변화 조항도 많았고,
네, 그리고 조직 관리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조직 관리 몰랐고 저는 개발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쳤고 미숙함도 발생을 했고 한계 상황에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여전히 또 회사를 옮깁니다. 네. 네. 근데 이런 도전을 할 무렵에 사실 초기에 여기는 이제 소개드리면 애자일 코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안 들어오셨는데 같이 함께 애자일을 시작했던 분인데 제가 이제 이전 회사에서 배웠던 애자일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이 회사에 도입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 앉아 계신 어떤 고수분이 딱 그런 거죠. 애자일을 전파하려면은 애자일 코치를 알아야 돼. 일로 와봐라고 하면서 소개해 준 게 애자일 코치 스퀘어드라는 애자일 AC2라고 익히 알려져 있는 애자일 코치 교육이었습니다. 네, 김창준 애자일 컨설팅의 김창준 대표가 하는 건데 허락 없이 로고를 따왔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되게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됐거든요. 기존에 이제 애자일을 경험을 해가지고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애자일 코치라는 거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의 이제 시즌 3 얘기입니다. 비로소 애자일 코치가 돼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네, 애자일 코치에 대한 역할 정의는 뭐 익히 알려져 있는 컴피턴시 프레임워크를 보시면은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티칭, 멘토링, 프로페셔널 코칭, 퍼실테이션에서부터 기술적, 비즈니스적, 뭐 그다음에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들에 대한 애자일 코치의 역량, 뭐 여러 가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할 당시에는 애자일 코치에 대한, 애자일 코칭에 대한 것들을 어디서 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애자일 코치란 용어도 낯설었기 때문이죠. 오로지 스크럼 마스터 정도가 조금 들어봤던 용어였죠. 네, 말씀드리는 것처럼 애자일 코치 스퀘어드라는 교육을 듣게 되는데 그 안에 서브젝트 풀을 보니까 저한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ac2.kr 거기 가시면 다 있고요.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에라 매니지먼트, 뭐 프로토타이핑, 이터레이션, 오케이, 뭐 이렇게 알 수 있어. 팀 다이나믹, 모티베이션, 헤비 사이언스, 습관과학, 인터뷰 스킬, 퍼실리테이션, 뭐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나온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애자일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된 거죠. 충격적이었고 너무 감당하기 힘든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성찰을 얻게 되는 거죠. 흥미로웠던 점은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점은 저의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제가 느낀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저의 그냥 단계를 설명하고 오른쪽에 본 게 버지니아 사티어가 말하는 변화 모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제 저 옆에 있는 단계부터 얘기하면은 그 교육에서는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건데 다양한 회사들에서 왔었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왔었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왔어요. 정말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작은 팀을 이루고 미션을 주어지는 거죠. 미션이 주어지고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되고 다양한 회고를 하게 되고 변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학습과 통찰이 이루어졌죠. 근데 실제로 저에게 나타난 현상은 옆에 변화 모델을 왜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교육을 듣는 첫날이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포린 엘리먼트 쪽 레지스탕스 2단계에 해당되는 뭔가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 첫날에 바로 카오스 단계로 떨어집니다. 바로 카오스 단계. 제가 겪어보지 못한 그냥 개발 방법론에서 스크럼 도입하고 퀄리티 프랙티스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이 새롭게 만들어진 팀 내에서 갈등이 발생을 하고 도대체 나란 인간은 뭐고 나의 능력은 어떻게 되고 이런 혼란 속에 빠져버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앞에 봤던 그 수많은 서브젝트 풀을 여러 가지 많이 경험할 수 있었지만은 저 카오스 단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정말로 아름답게도 점점점 제가 상승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수많은 교육 이후에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경험을 지금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네, 새롭게 옮긴 회사에서 교육이라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네, 제가 그 회사에서 사내 애자일 교육 과정을 만들면서 발표했던 자료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사람들이 스크럼에 대해서 애자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하고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101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간단하게 정말 한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정도였고 좀 더 깊숙하게 스크럼 마스터들 관점에서 어떤 프랙티스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코칭 기법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크럼 마스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해드린 AC2라는 과정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애자일 코치 전문가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애자일이 아니라 코칭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많이 교육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 과정들을 거친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뤄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었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상위의 그 애자일 코치 과정을 3번 정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은 그 경험을 그대로 고스란히 발표를 하게 되죠. 네, 애자일 학습 사례를 학습을 하고 같이 모여서 이슈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과정들이 어렵기 때문에 모여서 친선을 통한 회복을 가져가고 그리고 상호 코칭하는 연습들 계속해서 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자일 코치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하자라고 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당시에 제가 발표했던 내용은 재미있게도 애자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의 기반으로서 그래서 애자일 코치 기반의 확산 방법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도 않고 조직 문화 뭐 우리 문화 얘기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얘기하겠지만은 어찌 됐든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애자일 코치 기반의 애자일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터집니다. 네, 이제 옮길 때가 됐죠. 네, 네. 반복이 됐습니다. 경영진의 불안, 비즈니스 상황의 변화, 조직을 쪼개고 뭐 그러면서 3번째 발생하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했던 방식들은 대부분 바텀업 어프로치였습니다. 밑에서부터 씨앗을 심어가지고 씨앗들이 자라고 그 사람들이 가서 전파를 할 것이다라는 기준으로 그런 도전을 했었죠. 탑다운 방식의 어프로치는 없었습니다. 그냥 뭐 애자일 교육해, 그래 교육비 써야 되니까 교육 이렇게 마련해서 해 정도의 내용이었지 실제로 스폰서십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 방법론이 맞을까? 탑다운이 맞을까? 그냥 아예 그냥 위에서 확 해라고 시키는 게 맞을까? 아니면 우리처럼 바텀업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하이브리드 형태로 양쪽 다 필요한 걸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뭐 결론은 뭐 둘 다 있으면 좋다 정도겠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면서 똑같이 회사를 옮깁니다. 회사를 바꾸거나 네. 회사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또 회사를 바꾸게 됐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즌 4가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쭉 경험을 하면서 애자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혐오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도대체 나는 뭘 해온 걸까? 내가 만약에 개발을 계속 하고 있었더라면 지금쯤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배운 게 도둑질하고 다시 애자일 코치 스퀘어드 서브젝트 풀을 열어서 이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혼자서 공부하기는 힘드니까 애자일 코치 모임을 통해서 애자일 코칭에 대한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거 여기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도 모임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셨을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보이시네요. 다른 것을 읽고 계시네.
토요 모임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 애자일 코치들, 각 회사에 계신 애자일 코치들 혹은 애자일을 해봤던 사람들 이 모여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주제를 정하고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회사에서 어떻게 한번 써먹을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한 3, 4주 정도 돌린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쉐어하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한 2년 정도 거치게 됩니다. 지금 제가 2년이고 제가 이상하게 발음했네. 제가 2년 동안 했고 지금도 3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이 안에서 앞에서 봤던 서브젝트 풀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고 통찰을 얻게 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애자일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나서 저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탐구하고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보시는 거는 OCAI라고 해서 조직 문화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눈 겁니다. 조직의 그런 어떤 목표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한 경우와 아니면 완전히 목표에 마켓 베이스로 집중해야 되는 조직, 나오죠. 마켓 베이스로 해야 되는 쪽, 그리고 외부에 더 많은 것들을 좀 더, 그러니까 시장에서 선점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지, 좀 더 강하게 드리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실을 다져야 되는 게 중요한 건지, 이런 문화적 유형들을 측정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클랜이라는 조직과 에도크라시, 하이라키, 그다음에 마켓, 이런 4가지 조직 문화 유형으로 측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만 측정을 하게 되면 조직 문화가 어때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부터 앞에는 이제 앞에 과정에서 소개를 안 해서 드렸었는데 저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서 밸류와 프린시플, 가치와 원칙에 대한 요소를 질문 형태로 바꿔가지고 그것들을 측정하는 작업들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방식을 가지고 조직 문화와 조직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하는데요. 대략적인 흐름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막 그린 거라서 좀 이쁘진 않아요. 그래서 조직 문화를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이 갖고 있는 밸류와 프린시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별도로 측정을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측정을 하고 오프라인에 모여서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 프린시플에 대한 것들은 직접 오프라인에 모여가지고 질문을 보여주고 핑거보트 하나 둘 셋 하면은 손가락으로 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라면은 사람이 저의 3점과 다른 사람의 3점이 느낌이 다른 겁니다. 이거를 온라인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지? 그래서 점수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부분 때문에 3점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이제 지식과 프랙티스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고 그들이 스스로 팀의 쉐어 멘탈 모델을 만들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액션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회고를 진행하게끔 했죠. 요거 회고에 관련된 수많은 사례들은 예전에 회고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공유하지 않았고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하고 계속해서 관리하는 방법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애자일 기존의 개발 방법론에 있었던 뭐 스크럼, 그다음에 퀄리티 프랙티스 이런 것들은 저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팀 빌딩을 하고 문화를 측정하고 회고하는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었죠. 그랬더니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행동이 이상하고 부족하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럴 때는 딱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생각을 몰랐다는 부분도 있고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누가 무엇을 바라는지 어떻게 될지 다 모른다는 게 대부분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지시키는 거,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6개월간 23개 팀을 대상으로 각 팀마다 2회에 걸쳐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아니라면은 뭐 이렇게 많은 자리에서 23개의 팀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었겠지만은 간단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경우가 현재의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 파란색의 경우가 구성원들이 바라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라는 특성인 거죠. 그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다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딱 있는 거고, 그리고 XP에서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가치와 원칙들 중에 어떤 부분이 낮은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분산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게 나온 경우는 좀 몰려 있는 거고, 어느 한 포인트에 점수를 하는 거고, 밑에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팀원 간의 의견이 다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점 찍힌 게 실제로 그 팀원들이 투표를 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토론을 하고, 왜 그랬는지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6개월을 진행하고 회고도 같이 도입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23개 팀에서 12개의 팀에서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치에 가까운 형태로 간 형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과 미래 바라는 팀이 점점 가까워지는 현상이 있었죠. 사실은 그건 제 정확한 기준 없이 저희 느낌적으로 측정한 거기 때문에 12개 팀 절반 정도, 대략 절반 정도입니다. 왜 느낌적으로 했냐면은 중간에 하는 프랙티스나 이런 것들이 이 측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팀이 뭘 원하는지 이제 팀 빌딩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3개 팀에서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성과. 기존에 그렇게 개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안 되던, 이 당시에는 게임 회사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하여튼 게임 회사에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못 바꾸고 있다가 이 팀이 어느 정도 결속력이 생기니까 실제적인 성과로 나타났어요. 또 어떤 팀은 리더가 생각을 바꾸면서 조직력이 강화되기도 했고요. 제가 이거는 인상적이라고 딱 보는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3개 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측정을 하고 인지를 시키고 이런 것들 대화를 시작하게 되니까 절반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시작되는 거고, 그 12개 팀 중에 25% 정도에 해당되는 3개 팀은 성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측정을 할 수 없고 뜻하지 않은 승진을 하면서 매니저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계속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는 중간에 이제 회사를 한 번 더 옮겼긴 했는데요. 그거는 과정을 생략하고 지금은 라인플러스에서 이제 글로벌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가들이 일본, 한국, 대만, 태국 정도랑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조직 문화만 알면 되고 그다음에 가치와 원칙을 측정하고 하면 될 거라고 했던 데서 좀 더 확장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문화적 차원이 다르다는 걸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포인트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알파벳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본이 맨 앞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조작이 안 되더라고요. 이 밑에 사이트 들어가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파벳 순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특이한 특성이 개인주의 성향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성성을 좀 강조하는 게 95%가 나타났죠. 이건 실제 업무할 때도 조금씩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한국의 경우는 좀 약간 매우 미래지향적이에요. 100점인데 너무 미래를 걱정을 해요. 너무 미래를 걱정해요. 태국의 경우는 너무 미래를 걱정 안 해서 좀 어려운데 너무 걱정하는 거죠. 이 차이점이 실제로 이제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이 점수가 이제 관용을 베푸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국가별로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 쪽에 조사를 해보면은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내부 안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업무를 공유를 할 수 없고 이 대표로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문화적 차원이 국가에도 존재하고 팀에도 존재를 하고 구성원 간에도 존재를 하고 당연히 조직 간에도 따로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회사에서 썼던 방법인데, 그래서 조직의 목표나 구성원 어떤 형태, 뭐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방법론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는 애자일로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 어떤 팀에서는 워터폴이 실제로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방법론 다 필요 없고 그냥 열심히 개발하면 되는 팀도 필요하고, 조직의 목적과
조직의 성향, 구성원의 성향, 뭐 수많은 요인들이 다른 방법론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내가 익히 알고 있던 애자일, 그럼 애자일 코칭, 이거에서 뭔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뭔가 좀 더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택한 것이 매니지먼트 영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경영 관점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은 매니지먼트 3.0에 대한 마스코트 마티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네, 승빈님 안 들어오시죠? 네. 마티에 대한 내용이고, 이 매니지먼트 3.0 안에서 매니지먼트 3.0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도대체 이것들을 어떤 원점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찾아보니까 뭐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책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책 중에 한 2권 정도만 아직 못 읽었네요. 다 읽어보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알아야 될 영역들이 발생해서 기존에 애자일 코치가 알아야 될 영역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매니지먼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많은 영역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애자일과 조금 더 멀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애자일은 XP 프랙티스에 있는 퀄리티 프랙티스들 개발 방법론이었는데 지금은 조직 문화 매니지먼트에 탐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흐름이 실제로 재밌게도 전 세계적으로 애자일의 흐름이 조직 문화 쪽으로 가듯이 저조차도 이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경험이 많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애자일이란 용어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더 이상 애자일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겠구나. 더 많은 것들이, 더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을 주라고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데이비드 블레인이 마술사가 테드의 마지막에서 얘기를 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적어봤습니다. 마술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연습이고 훈련이고 실험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를 위해서는 고통을 헤치고 나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마술이라는 겁니다. 해당 마술에서는 어떠한 트릭도 없었습니다. 뭐 물에 대해서 뭐 바꾸거나 마술사이기 때문에 마술적인 트릭도 사실 시도를 했어요. 뭐 이렇게 막 긴 호스를 꽂아서 허파 안에다가 주머니를 넣겠다고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집어넣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고 이 사람이 시도한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매일매일 1초 1초 늘려가는 훈련법을 했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무호흡이 됐을 때 사람의 신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눈앞이 블랙아웃이 언제 되고 어디서부터 마비가 오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본인한테 발생한지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 참을 수 있는지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끊임없이 실험을 했고 명상하는 방법도 배우고 수많은 방법들을 배운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조직 문화를 바꾸고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정도는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수많은 애자일 코치의 과정도 그렇고 이 마술사가 겪은 경험도 그렇고 정도가 없는 거였다고요. 그냥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험하는 방법. 사실상 제가 겪어온 모든 과정들이 애자일하게 흘러왔던 그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겪었던 애자일 코치의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도적인 수련을 하고 실험하고 측정과 평가를 하고 회고와 개선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뭐 애자일이냐 아니냐, 뭐 애자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새로운 어떤 것을 또 맞닥뜨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애자일 코치의 다른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크럼 마스터, 애자일 코치, kanban 센세이, 체인지 아티스트, 체인지 에이전트, 인플루엔서, 웨이브 라이더, 퍼실리테이터, 에반젤리스트, 테크니컬 리더, 멘토, 상담사, 컨설턴트, 프로듀서, 라이프 코치, 동기 면담 전문가, 뭐 비폭력 대화 전문가, 이 모든 새로운 직업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모두들 변화를 통해서 자신만의
17분 4.4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겁니다. 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을까요? 네, 네. 저쪽 마이크.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건 뭐 업무적인 건 아니고요. 지금 축적의 시간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랑 업무적으로 이 네. 길을 걸어온다 그리고 가장 얄미웠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군지랑 그리고 이제 누군지 꼭 얘기해야 되나요? 야, 그 문제가 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영상이 남아가지고. 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다 애자일 코치에 관심이 있고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응원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감히 응원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진행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뭔가를 하려고 시도했을 때 힘을 보태 주시는 분들, 그냥 팔로워십을 발휘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낌없이 주시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상담하고 했던 분들이 가장 고마웠고요. 가장 얄미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다 나열하면 많죠. 그거 갖고 되겠어? 뭐에서부터 말했던 경영진들, 특히 경영진들 자기는 공부를 안 하면서 그거 갖고 뭐 어떻게 변화시키겠어? 뭐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미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응원의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얼마 전에도 동료들한테 얘기했지만은 다시 제가 이제 애자일을 겪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저는 개발자를 선택할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저항도 많고, 정말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다면은,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응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또. 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재밌게 강연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제 회사를 여러 번 바꾸시려고 하시다가 네네. 회사를 계속 바꾸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따라서 같이 해주셨던 분들은 이제 기존 회사에 남아 계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변화를 추구하시고 그런 리딩을 해주셨던 분이 나감으로 인해서 좀 그 전에 변화가 조금 더뎌지거나 더 많은 장애물에 부딪혔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소식이나 뭐 그런 부분도 네네. 그 들으셨고, 질문이 나올 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한 몇 년 전에 첫 번째 회사, 즉 제가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를 도입했던 시즌 2에서 설명했던 회사의 분들을 지하철에서 우연찮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반겨주시는 거죠. 그때 반겨주셨을 때 했던 말이, 우리 회사가 이러한 거,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도입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시도했는지 예전에 몰랐다. 자기가 직접 그 위치에 가서 그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만들었던 산출물들, 뭐 여러 가지 남아 있는 것들을 딱 보니까 그것들이 너무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당시 생각했던 게, 제가 좀 약간 처음에는 뿌리치고 나온 버려두고 나온 느낌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보여줬던 모습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후속으로 계속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되게 조그만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성공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이거는 좋은 얘기인 거고요. 제가 버렸던 많은 회사 중에서 더 안 좋아진 상황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꼭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굳이 이런 게 필요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갔던 그런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으신데. 네, 질문 앞에 한 분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은 끝나고 따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에자일 코치 하시면서 저항이 아예 없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게 네네, 사람이던 어떻게 조금 극복하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본인만의 무기라던가 스킬이라던가, 그리고 어디서 좀 많이 힘을 받으셨는지 동기부여 됐었던 것들이 어떤 네네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에자일 도입할 때는 그러니까 좀 되게 힘들고 변화 저항도 엄청 많았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 설득하는 시간들도 되게 어려웠고 그 당시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아까 그 봤던 AC2라는 교육을 받았고 그분들이 커뮤니티를 이뤄가지고 계속해서 대화를 했거든요. 그분들 만났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같이 문제를 이야기해보고 위로를 받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던 에자일 코치 기반의 개발, 에자일 확산론에 보면은 에자일 코치들이 모여서 친선을 도모하고 회복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꼭 우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의 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은 쉬는 시간에 연사분께 찾아가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연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